반내의 유미는 과거에 따돌림을 당한 경험이 있었다. 학년이 올라가고 무리가 바뀌며 어렵게 사귄 친구는 다른 아이를 따돌리고 있었고, 유미는 따돌림 당하는 고통을 알고 있었지만 누구보다 잘 알았기에 어렵게 사귄 친구의 편에 섰다. 반내의 명주는 장래를 위해 열심히 사는 아이다. 항상 자신에게 쏟는 시간조차 부족하게 여겼다. 그래서 자신과 비슷한 아이들과만 어울렸고, 그 외는 다른 세상의 일인 듯 눈 돌린 틈 없이 자신만 보았다. 아이들은 아이들만 있는 세상 속에서 서로에게 판단을 맡겼다. 그러니까 너가 다시 왕따 하면 안 돼? 난 하루도 못 참겠다고. 넌 익숙하잖아. 이제 안 그럴게 진짜로. 듣는 웹툰 웹툰스타 353화 신시열이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재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우입니다. 세민님이 연기가 늘었다. 전 도저히 안 되던데. 미쳤다 이 사람. 내가 연기를? 장난 아니구만. 쳐다보면 눈물을 흘리고 있을 거봐 무서워서 못 쳐다. 너가 다시 왕따 하면 안 돼? 미친 사람. 그렇습니다. 저희 다시 리뷰하러 돌아왔고요. 네, 저희 방송하기 전에 홍보할 것이 네. 오늘은 3가지나 있어요. 맞네요. 세 가지 콤비네이션. 첫 번째는 제가 이름은 하나인데 별명은 지금 6개째 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명이 뭐가 이렇게 많아? 팟캐스터, 유튜버, 보부상, 무슨 소장, 무슨 하는 사람, 어쩌고 저쩌고 되게 많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편집장이 더해졌습니다. 와. 에디터, 편집장으로 승격하다. 보통 이렇게 이름이 많으면 사기꾼이거든요. 이게 명함에 제 명함을 보십시오 하면서 그럼 펼쳐지는 사람. 46개 이렇게 직업 쩌르르르르르. 근데 제가 그래서 수업 때 물어봐요. 네. 아직 안 들킨 사람일까? 아니면 진짜 사기꾼이 아닐까? 근데 오늘에서야 가짜라 사기꾼이 아니라는 그건 없네요. 사기꾼은 사기꾼인데 아직 안 들킨 사람이거나 진짜 사기꾼이냐? 진짜 사기꾼이냐? 진짜 가짜 사기꾼이냐? 그렇죠. 그래서 뭐 때문에 편집장이 되었냐? 네. 저희가 서울 웹툰 인사이트라는 새로운 매체를 만들었습니다. 와. 네, 이 서울 웹툰 인사이트는 웹툰 인사이트라는 사이트가 있죠. 있었죠? 네, 거기에 레거시를 다 이어받아서 새롭게 만들어진 웹툰 전문 매체입니다. 와. 그 말이 뭐냐? 매체가 1인 매체거든요, 거의. 거기에 편집장이야. 그러면 난 편집장이기도 하고 에디터기도 하고. 일이 점점 늘어나시는 거 저도 아니에요? 발 한 짝 걸치고 있습니다. 그쵸. 그쵸. 네. 그래서 별걸 다 한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는 좀 제대로 된 매체 운영을 해보자. 개인 블로그나 이런 수준을 넘어서서 이미 아득히 넘어섰다고 생각하지만. 와우. 네. 그래서 좀 더 재미있는 소식 그리고 읽을 거리들 이런 것들을 그리고 정보들을 좀 정제해서 전해드리고자 운영을 하고 있고요. 웹툰계에서 좀 정보들이 필요하다. 왜 이렇게 찾기 힘든 정보들만 있냐. 고급 정보라고 해서 받았더니 예를 들어서 무슨 주식 리딩방에서 전해주는 오늘 요즘 인기는 웹툰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이름도 처음 들어본 주식을 막 소개해준다거나 그런 거 말고 제대로 된 정보 이 정보들을 엮어보면 리터러시가 있으면 이 정보들을 통해서 그런 정보를 유추할 수 있는 정보들 여러분들한테 이제 리터러시를 길러드리는 의미에서 우리의 문해력을 길러줄 수 있는. 네, 그런 정보들을 만들고 있다. 누가 만드냐? 제가 만든다. 와. 서울 웹툰 인사이트를 구글에서 검색하시면 나오고요. 거기에 들어오시면 제가 쓴 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랑 하나 하고 가자면 네. 저희 참관 축사를 보내주신 분들이 기라성 같은 분들이 보내주셨습니다. 어떤 분이 계시죠? 네이버 웹툰 김준구 대표, 와. 카카오엔터의 박정서 부사장, 와. 양대 플랫폼의 헤드들의 축사를. 박태준 작가, 이거 좀 예상인데? 레드세븐의 이현석 대표님 이런 분들이 보내주셨다. 그래서 이분들이 축사를 보내줬다는 건 뭐냐? 아직까지 들키지 않은 사기꾼일 수 있다. 아직 정체를 안 들키고 잘 네. 살아있다. 그렇기 때문에 백종원 씨가 한 말이 있죠. 평생을 그렇게 살면 그렇게 되는 거라고. 지금부터 안 들키는 사기꾼으로 평생을 살면 사기꾼이 아니었던 사람이 되는 거죠. 그 미모가 시들면 버려주지. 그 60년대 그 미모가 시들면 버려주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렇죠. 그렇게 해서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이미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네. 들어오셔서 많이 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저희 하고 싶은 만화전이라는 행사를 제가
이것도 이상하게 되는데 제가 몸담고 있는 사이드비라는 곳에서 사기꾼이야 사기꾼. 아니, 대체 몇 개라는 거예요? 좋은 거 있어요? 아 근데 하만저는 저희가 앞방송에서도 네. 소개를 했잖아요. 그 하고 준비하고 있는 페어가 있는데요. 이 페어에 팀들이 정해졌습니다. 독립 어떤 만화 페어죠. 출판 만화 전문 독립 출판 만화 전문 페어고요. 그래서 만화를 하시는 분들을 모아서 운영을 하고자 준비를 하고 있고, 그게 몇 분이 오시냐? 50분을 모십니다. 아 50팀. 네, 50팀이죠. 근데 보스가 50기가 들어서서 이렇게 쭉 해보니까 동선이 대충 나올 것 같아서 이 정도면 확실히 준비를 할 수 있겠다 싶어서 만들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총 이렇게 지원해주신 분은 100개 팀이 넘고요. 다행히 미달이 나는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다. 올해 야. 처음으로 하는 네. 행사잖아요. 그래서 정말 걱정했습니다. 미달 날까봐. 그래서 저도 약간 자문을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깔때기를 얹으신 이분이 또 홍보하실 게 있죠. 아 바로 저랑 정우님이랑 8월에 공연을 합니다. 오. 오페라 이런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저희 오타쿠들 아닙니까? 오타쿠의 오페라. 오타쿠의 오페라 라임이 맞아. 오타쿠 씹덕 공연 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정우님이 되게 유서 깊은 서브컬처 공연을 계속 개최를 해오셨잖아요. 유서가 깊나요? 10년 됐으니 유서 깊다는 유서 얘기죠? 깊죠. 유서 깊은 팟캐스트 웹툰 웹툰 스타로 지금 10년 됐어요. 그래서 사운드 홀릭이라는 이름의 공연을 계속 주최를 해오시고 무대도 서셨죠. 네, 그렇습니다. 정우님은 뭘 하시죠? 저는 무대에서 랩을 합니다. 와우. 네. 랩해보세요. 브링방방봉을 브링방방봉 하신대요. 네, 진짜로 무대에서 브링방방봉을 할 예정이고요. 그럼 그거 보여주나요? 어느 거요? 춤추시나요? 그 날아가려고 네. 지팡이 빵 해가지고 와 무대 오시면은 무대에서 그런 것도 보여주신대요. 마술 차력쇼. 헬스 당장 끊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실존. 그런 정우의 모습을 볼 수 있다니 정말 네. 귀하네요. 아,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세빈님도. 저랑 정우님만 하는 건 아니고 총 5개 팀이 출연을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정우님인 거고 네. 저는 혼자는 아니고 저는 이 공연을 위해서 밴드 팀을 꾸렸습니다. 와. 그래서 저희 밴드 이름은 아사사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는 사람의 아는 사람의 아는 사람의 아는 사람. 네, 다단계가 긁어 모아서. 되었습니다. 호 접촉종. 네 그런 느낌으로 그래서 줄여서 아사사입니다. 저희 밴드는. 저희는 J-팝이랑 요루시카 곡을 2곡 하고 결속 밴드 보치더락이죠. 네, 보치더락의 결속 밴드 노래를 하고 그리고 보컬로이드 곡을 한 곡 합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나루토 질풍전 오프닝이 오, 하나가 이제 버즈가 힙합 부른 거요? 아니요. 아. 질풍전이 일본- 실루엣? 실루엣 아니고 히어로스 컴백이라고 일본에서 네, 힙합 팀이 만든 곡이 하나 있습니다. 오. 그거랑 그리고 브링방방봉 하고 하나는 출사표라고 행복한 세상의 아. 족제비. 깜짝이야 출사표 제갈량인 줄. 그런 노래가 있어. 아, 그런 노래가 하나 있거든요. 아, 네. 근데 이거 모르세요? 출사표요? 네, 제가 아는 출사표는 제갈량인 출사표뿐입니다. 안 보셨어요? 어쩔 수 없죠. 저도 안 봤는데 현실을 알아요. 살아. 저도 안 봤는데 알아요. 제발 현실을 좀 사세요. 질풍가도를 애니를 봐서 아는 건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애니송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러브라이브 노래도 있고 아, 유명한 노래 뭐 있죠? 제일 유명한 노래. 가장 유명한 건 아이돌이 있습니다. 오. 근데 이거는 네, 저희는 여자 3명인 팀이 네, 보컬 3명인 그렇죠. 팀이 이거 혼자 못 불러요. 아, 어렵습니다. 하기 여소빈 때문에 혼자 부르던데. 걔는 가수잖아요. 그게 업이잖아. 리라는 혼자 부르던데. 그게 업이잖아.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사운드 올리 5 공연은 8월 10일 토요일 날 홍대 옥타바리움 라이브홀에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시간은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진행할 예정이며 혹시 앵앵앵앵콜 이런 거 안 하나요? 저희가 앵콜 준비, 저희가 마지막 팀인데 저희가 앵콜곡이 없습니다. 그러면 없어요. 그러면 중간에 한 곡 정도 네. 미리 끊고 셀리스트 공개 안 하고 앵콜로 해줘야 돼요. 한국인은 덤이 있어야지. 정이 없네. 정이 없는 공연 하도록 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지금 그 아사사라서요. 저희는 이제 한 곡을 더 늘릴 수가 없어요. 늘리라는 게 아니라 네. 지금 몇 곡 하잖아요. 네. 그 중에서 한 곡을 셀리스트에서 지워. 원래 준비했잖아요. 여러분 앵콜 안 필요하세요 하는데 다 집에 가고 있는 거지. 그럴까봐 무서워서 못하겠다고요. 아 앵콜한데 이러면 다시 앉는 거야. 아 집에 가려고 했는데 전석 앵콜한데. 스탠딩 자리에 앉아 막. 심지어 앵콜 하질 않는데 여러분 앵콜 제발 앵콜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뭐 앵콜 그래서 외치지도 않았는데. 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이 옥타바리움 라이브홀은 전석 스탠딩 공연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소규모 공연장. 네. 네, 좋습니다. 그래서 티켓 예매는 며칠부터 며칠까지 하나요? 티켓 예매는 7월 18일부터 오픈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8월 8일 날 예매가 종료가 됩니다. 어디서 하나요? 저희 링크 남겨두죠. 링크를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로 보시면 더 편하게 예매하실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가격은 가격은 예매 15,000원 그리고 현장 구매 18,000원입니다. 네, 3,000원이나 저희- 더 받는다. 그렇습니다. 예매를 하시는 게 옳겠다. 그렇죠. 차라리 예매를 하고 오시라. 그렇죠. 지금 티켓까지 뽑아놓은 상태거든요. 예매를 하고 늦잠 자서 택시 타고 오세요. 그래서 저희의 웹툰 리뷰 말고 다른 쇼쇼쇼를 보고 싶으면 오시면 네, 되겠습니다. 뭔가 보여드리겠답니다. 네, 그렇게 뭔가 무언가를 보여드려야죠.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홍보들은 여기까지 진행이 됐고요.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신나는 분위기의 웹툰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우리 앞에서 엄청 텐션 올릴 데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네. 올려놔야 됩니다. 음, 좋습니다. 재미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작품이 다루고 있는 주제가 굉장히 무거워서 그런 거예요. 다시 차분한 톤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언제부터 시작하면 될까요? 지금부터 시작하면 될까요? 네. 오늘 리뷰할 웹툰 어떤 웹툰인가요? 2016년도에 연재했던 작품이지만 24년에 되어서 새로운 외전이 공개된 만화가 있습니다. 그게 오늘 저희가 리뷰할 작품인데요. 원래는 16년도에는 레진 코믹스에서 먼저 연재를 했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카카오 페이지와 카카오 웹툰으로 볼 수 있는 작품인 스토리는 검둥 작가님이 그리고 그림은 박선우 작가님이 하신 신시열입니다. 신시어리는 박선우 작가님의 데뷔작이고요. 박선우 작가님은 효정의 발화점이라는 작품을 연재했었고 그걸 출간하시기도 했습니다. 좋습니다. 이 짧은 작품이에요. 네. 에필로그를 포함해서 27화 정도. 그렇죠. 그리고 마침 저희가 알고 준비한 것도 아닌데. 알고 한 거죠. 아 그래요? 알고 있다고 하세요. 왜 나만 몰랐어? 저도 몰랐는데. 전 알고 있었는데. 아 그래요? 7월 9일부터 저희가 녹음하고 있는 오늘입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자정에 네. 외전이 네. 올라왔어요. 외전이 그러니까요. 5화가 갑자기 동시에 네. 팍 공개가 됐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작품이기 때문에 미리 보셨던 분들도 다시 보시면 쭉 정주행하시면서 아 맞아 이런 작품이었지 하고 외전을 보시면 하실 겁니다. 그렇죠. 굉장히 재밌는 작품이고요. 검동 작가님부터 한번 소개를 좀 해주세요. 검둥 작가님은 글, 그림 둘 다 되는 완전 올라운더. 그렇죠. 그래서 이분은 작품 따라서 스토리만 담당을 하기도 하시고 아니면 그림만 담당을 하기도 하시고 아니면 둘 다 하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따라바람 그리고 가깝다고 생각하면 가까운 그리고 안녕은 하세요. 이거는 글, 그림 둘 다 하신 작품들이고 그리고 저희 웹툰이스타에서 예전에 앙팡님이 계시던 시절에 리뷰를 했었던 유부녀 킬러는 그림만 담당하신 작품이죠. 그래서 유부녀 킬러는 네. 지금 시즌 휴재 중입니다. 네. 원래 시즌 3에서 끝날 줄 알았는데 안 끝났네요. 와 하면서 끝났어요. 그래서 올해 9월에 돌아온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어. 그래서 돌아와서 완결 나면 그것도 한번 다시 보고 할만하면 네네. 다시 한번 리뷰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근데 전 방금 거만한 평론에 할만하면 왜냐하면 할만하면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그렇게 해서 10년 동안 연재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예를 들어 오다 H로라든지 최종장 공개했는데 모두 환호하지 않아. 한동안 약간 그 네이버 공무원이라 불리던 그런 것들이라던가. 뭐 예를 들어서 그 김세례 작가님 마술사 같은 경우에 끝날 것 같은데 안 끝나고 쿠베라 이제 끝날 때 되지 않았나? 근데 아직도 하고 쿠베라는 있고. 지금도 사람들이 실시간으로 되게 많이 봐서. 네, 현역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경우면 괜찮죠. 근데 약간 그러니까 그럴까봐 약간 그 지지부진하게 목숨 연명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를 정해놓고 가면 안 됩니다. 리뷰할 아, 겁니다. 그럼 라고 해놓으면 내가 마흔이 돼서 할 수 있다고. 그러고 싶어요? 그래서 사기꾼의 특징. 이게 틀린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저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거짓을 말하지 않아요. 사실을 말하지 않을 뿐이지. 진짜 사기꾼 같다. 그리고 박선우 작가님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신시어리가 데뷔작이시고 피키툰에서 하셨던 효정의 발화점 이게 카카오 페이지에서 2022년인가 재연재가 되기도 했었고요. 네. 그리고 리디에서 논픽션 웹툰 그 기획 에세이를 가져와서 다시 웹툰화를 한 그러니까 리디가 약간 논픽션들을 한동안 약간 지식 교양 컨텐츠. 약간 그런 느낌으로 웹툰화를 많이 했었거든요. 이렇게 말하면 사실을 말하게 되니까 사기꾼으로서 참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작품들은 출판부가 다 리디로 되어 있는데 네. 아무튼 그런 기획으로 에세이를 웹툰화하는 작업을 하셨는데 좋아하는 곳에 살고 있나요? 라는 에세이를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작가님들이 만든 신시열이라는 작품 네. 어떤 작품인지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저는
이게 그 카카오 웹툰에 보면은 줄거리 소개가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근데 요즘 카카오 웹툰의 편집부의 방침인지 모르겠는데 되게 장황어거든요. 딱히 요약 줄거리가 아니에요. 근데 이 작품도 약간 줄거리를 이렇게 줄줄줄줄 설명하면은 아 뭐야? 약간 이런 느낌이 들 수 있는. 근데 그걸 네. 짧게 설명하면 네. 정확하지 않아요. 그것도 맞아. 근데 길게 설명하면 장황하고 약간 그래서 아 그냥 직접 보시는 게 빠릅니다. 약간 이렇게 돼서 좀 근데 그렇긴 한데 저는 이 작품이 좀 뭔가 약간 창작물은 좀 매끈한 느낌이 있잖아요. 현실과 유리되어서 좀 이렇게 깔끔하게 다듬어진 느낌의. 현실은 사실 그렇지 않은데. 근데 이 작품은 약간 그 현실처럼 좀 그 지저분한 느낌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뭔가 이렇게 딱 정리해서 말하기 힘든. 그래서 줄거리를 설명하는 게 저는 좋을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안 할 수 없으니 그렇죠. 네, 간략하게 소개를 해보는 것으로. 그래서 무슨 내용이죠? 이렇게 말하고 넘긴다고요? 네. 신시열이는 초등학교 때부터 어울린 이해, 홍지, 그리고 은. 이게 별명인데 원래 이름은 보은입니다. 이 세 명이 중학교도 같이 다니기 시작했어요. 학교가 같이 배정된 거겠죠. 근데 문제는 홍지가 같은 반 친구인 다정이를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해는 이제 여기서 같이 괴롭히는 게 아니라 그저 방관자의 역할로서 그 괴롭힘 당하는 걸 그냥 바라보고 있는데 다정이 너무 이제 그 본인 스스로 못 버티니까 자기한테 직접 쓴 그러니까 to 다정, from 다정인 위로의 편지를 쓴 거를 체육 시간 있는 날에 그걸 발견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해가 이걸 발견하자마자 재밌는 일이 생각났는데 하면서 그 편지들을 사진으로 찍고 그리고 하나의 설계를 합니다. 이 편지를 어떻게 터뜨릴까? 근데 그게 본인 맘대로 되지 않는 상태에서 어쩌다 보니 홍지의 그 괴롭힘 타깃이 되면서 이 관계를 어떻게든 다시 원상복구 시켜야 돼 하는 그런 고군분투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들으면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겠죠? 하지만 저희는 이해가 됩니다. 왜냐면 봤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이게 이해라는 친구는 책사를 하면 안 되는 친구구나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전지적 삼국지 본 사람의 네. 시점. 그래서 이 책사를 하면 안 되는 임이해라는 친구 네. 어떤 친구인지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이 친구는 앞에서 말했듯이 뭔가 본인이 직접 괴롭히진 않아요. 근데 그 괴롭히는 친구 옆에서 방관을 합니다. 근데 다정이가 괴롭힘 당하면서도 사실 이것도 전지적 이해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정이가 되게 묵묵히 참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이해 눈에는. 그래서 되게 쟤는 바보 같다. 쟤는 왜 저걸 참고 있지? 약간 이렇게 생각하다가 약간 얘를 좀 툭 건드려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죠. 얘 폭발시켜 볼까? 진짜 딱 이런 흥미 위주로. 그러니까 전혀 이 다정이가 괴롭힘 당해서 막 힘들겠다, 동정이나 막 이런 게 전혀 아니라 약간 이렇게 하면 재밌을 것 같은데 딱 이 느낌으로. 근데 그 재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친구는 책사가 될 머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약간 이렇게 하니까 자기가 생각한 반응대로 다정이가 움직여서 그래 역시 그렇지 약간 내 생각대로 되네 하다가 점점 자기 생각대로 굴러가지 않으면서 약간 그 스노우볼을 맞는 느낌으로 이게 왜 이렇게 되지?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하면서 그 역풍을 맞는 그런 인물. 그렇죠. 마치 삼체 문제 같죠. 둘만 있을 땐 컨트롤이 돼요. 근데 한 명이 더 끼는 순간 관계의 역학 구조가 엄청나게 복잡해지면서 내가 혼자서는 해결 불가능한 상황까지 가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뭘 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걷잡을 수 없이 더 최악의 상황으로 가버리는. 근데 거기서 가만히 있었어야 되는데. 근데 계속 거기서 뭔가 이걸 타개하려고 계속 뭔가 하죠. 그렇죠. 그래서 잘못을 했다 싶으면 빠르게 사과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다정이하고의 관계도 자기 마음대로 안 흘러가고 그리고 홍지와의 관계도 점점 악화되죠. 나락으로 빠지죠. 그래서 그 괴롭힘을 당했다는 맹다정이라는 친구는 어떤 친구냐.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홍지한테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일종의 지배 상태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배요? 약간 무기력에 빠진 상태. 홍지가 나타나면 다정이가 힘을 잃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그러니까 하는 대로 그냥 다 묵묵히 그냥 받아주는 것처럼 보이는 상태가 되는 거죠.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로그아웃한 것처럼 보여요. 맞아요. 그런 느낌의 캐릭터인데 예를 들어서 이 홍지가 관심을 가지고 있던 매점 오빠가 어디 있는지 알려줬는데 그 알려준 것 때문에 타겟이 된 거예요. 그렇죠. 홍지의 마음에 거슬리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홍지가 어떤 친구인지는 대충 그려지고 있죠. 그래서 반 친구들이랑 담임 선생님까지도 되게 무관심합니다. 이거는 되게 좀 심하다 싶었어요. 그리고
그런 상태니까 외로움에 사무쳤겠죠. 네. 그 외로움 때문에 다정이가 스스로한테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저 약간 작가님이 저와 동년배가 아닐까 생각한 게 안네 프랑크의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저는 저한테 일기 써본 적 있거든요. 그걸 읽고 Dear Diary. 안녕 일기장아 이러면서 약간 그런 느낌으로 그렇죠. 다정이는 일기장에게 쓰는 건 아니고 다정이에게 약간 이렇게 쓰죠. 그렇죠. 누군가가 나에게 말은 못하지만 무서워서 그렇지만 나에게 위로가 되어주고 싶어 한다라는 걸 느끼고 싶었던 거죠. 내가 나에게 위로가 되어주고 싶은 게 아니라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했던 상황이라는 것을 이렇게 연출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근데 그런 점에서 제목이 신시어리인 것도 맞아요. 편지에서 그렇죠. 그 친애하는 누구에게 할 때 sincerely 이렇게 시작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이해라는 친구가 다가오자 다정이는 무장 해제되어 버립니다. 딱 바라고 있던 것을 이해가 줬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다정이가 무슨 행동을 했는지는 작품을 꼭 보셔서 눈으로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외전까지 보셔야. 다정아. 좋습니다. 그리고 왕홍지. 네. 무리의 왕이죠. 그리고 반 내에서도 힘이 굉장히 센. 그러니까 한 번 본인이 이제 소리를 지르면 모두가 깨갱 하는. 이 친구는 공부 못하는 엄석대입니다. 엄석대는 실제로 근데 공부 못해요. 엄석대랑 또 약간 다른 느낌이지 않아요? 근데 저는 진짜 엄석대의 느낌을 많이 봤어요. 그 일그러진 영웅에 나오는 엄석대 말씀하셨잖아요. 그거와 비슷하지 않나요? 왜냐면 근데 그 엄석대는 카리스마가 있었는데 홍지는 그냥 목소리와 그러니까 자기 주관을 그냥 가감없이 큰 소리로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얘는 뭔가 그 반을 휘어잡는 카리스마 막 지도력 이런 걸 가진 게 아니라. 사실 석대도 그랬죠. 그냥 꿇어서 그런 거잖아요. 근데 뭔가 약간 그 엄석대는 그냥 범접할 수 없는 느낌이 있었다면 홍지는 약간 다르지 않나? 약간 엄석대를 너무 올려치기 하시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억의 미화인가? 엄석대 사실 찐따였습니다. 끝까지 보세요. 저 새끼 는 나쁜 놈이에요 하니까 얼굴 시뻘개져가지고 도망치는 놈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때를 엄청 쓰는 인물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죠. 금쪽이 엄석대네요. 그 외에 대사 중에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아버지가 막 용돈 안 줘서 막 짜증난다 막 소리 지르면서. 그러니까 이게 약간 폭발 장애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내 마음에 거슬리는 게 있으면 참지를 못합니다.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또 근데 완전 그렇지도 않아요. 그리고 얘는 책사를 해도 됩니다. 맞아. 차라리 맞아요, 진짜. 이해보다는 이쪽이지. 근데 한 미축 정도의 덕치가 근데 이게 왜 갑자기 책사 능력치 판단 콘텐츠가 된 거예요? 그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친구다. 삼국지에 절여진 사람의 시점. 아니 삼국지를 이미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네, 그렇죠. 근데 저도 이제 약간 같이 웃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 친구가 뭐 삼국지 톡 고마워요. 순욱이나 순욱은 절대 아니지. 주유나 이급은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지. 그 진짜 아니에요. 절대 아닌데 이 작품에 아무도 그런 사람 나오지 않아요. 네, 간손미 정도의 레벨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 근데 이 내가 뽑을 수 있는 장수 풀에서 미축이 최고인 거야. 라면 왕홍지입니다. 네. 그래서 내 맘대로 할 수 있어. 그리고 내가 다 조종할 수 있어. 실제로 조종도 하죠. 그렇죠.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오고 근데 여기에 약간 여포의 기질이 들어간. 그래서 폐악질을 부리는데 아무도 막지 못해.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주변에서도 얘가 왜 그러는지는 모르지만 내가 타겟이 되면 짜증나니까 그리고 무서우니까 그래서 못 건드립니다. 그러니까 미친 개의 포지션을 맡고 있는 친구. 그리고 보은이, 황보은, 은이라고 불리죠. 네. 은은 약간 홍지 옆에 어떻게 보면 그림자처럼 이렇게 옆에 슥 있는 인물인데 그러니까 원래는 약간 홍지의 2인자 역할을 이해가 했거든요. 왼팔 같은 역할이죠. 은이는. 오른팔이 이해라면. 그쵸. 약간 그 은밀한 왼팔 같은 느낌. 근데 항상 뒷짐지고 다니는 이상한 캐릭터들 있잖아요. 싫은 캐들. 그 뒷짐진 팔. 그래서 이해가 약간 그 나가리가 살짝 되니까 약간 그 옆자리를 좀 은희가 차지하는 느낌인데 근데 어디까지나 은희는 약간 홍지의 친구 그 포지션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 홍지의 친구들은 그러니까 얘를 홍지 옆에 있는 애 정도로만 인식을 하지 얘를 은희라는 사람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음. 그래서 되게 홍지가 가해자고 이 애가 방관자였다면 약간 은은
어릴 때부터 덩치가 되게 컸어요. 그러니까 애들 사이에서 놀림거리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홍지 옆에서 벗어나면 내가 놀림거리가 될까봐 무서워하고 있는 본인이 하나 있어. 그리고 이 옆 한쪽에는 홍지랑 같이 있음으로 해서 내가 친구가 있다. 그리고 나에게 이렇게 그 센 친구가 있다라는 거에 대한 것도 한켠에 있어. 근데 그걸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아. 그래서 은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되게 약한 캐릭터예요. 근데 약한 캐릭터다 보니까 표현하지 않습니다. 겉으로 예를 들어서 홍지처럼 드러내야 되는 캐릭터가 아닌 거예요. 은희는 계속 뒤에서 카게무샤야. 거의 맞아 이런 느낌. 뒤에서 있는데 얘의 심리 상태를 읽어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심리 상태일 것이다. 왜냐하면 뒤에 그 에필로그랑 이쪽에 나온 그리고 외전 초반부에 나온 것들을 보면 아 은희는 그런 애였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제가 말한 건 그게 작품에 대놓고 은혜의 심리가 묘사된다거나 그게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얘기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은혜 입장에서 표출되지 않는다 뿐이지 제가 볼 때는 드러났다 작품에. 은연중에 계속해서 보여줬다. 왜냐하면 이 세 캐릭터가 거의 메인이고 거기에 그 다정이가 그 이들의 반대편에 있는 축이기 때문에 크게 따지면 인물이 둘인 거예요. 홍지와 아이들 그리고 다정이 그 사이에 이해가 튀어나와서 주인공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은희는 방금 세미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게 나오면 안 되는 캐릭터예요. 그래서 이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만 봐도 대충 연령대도 중학생이에요. 그리고 아직 어립니다. 근데 어른들이 이 작품엔 등장하지 않아요. 그쵸. 어른들이 없습니다. 어른들의 역할이 없어요. 아이들에게 상황만 주어주고 떠나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저희가 오프닝에서 말했던 이 아이들끼리 스스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물어볼 사람들도 없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돼? 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끼리 있다 보니 그 한 번 잡힌 상황이 계속 악화되기만 하고 해결되지 않아요. 이 상황을 다 읽어봤잖아요. 네.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말씀을 한번 해주시죠. 저부터 이야기 좀 하자면 최근에 사실 영화 본 것 중에 인사이드 아웃 2가 있었거든요. 그거의 절망편과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그쵸. 좀 생각을 했었어요. 인사이드 아웃에서는 어른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로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2에서도 이제 좀 우정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서도 좀 교우 관계에서 내가 더 어디에 붙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다시 원상복귀로 돌아오니까 희망편이라고 말하는 반면에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사실 중2라는 그 학생들이 감정이 완성되지 않은 것 같아 보이면서도 충분히 완성되어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엉망진창으로 꼬여있다라고 해야 될까나? 감정들이 서로 교차가 되는 게 너무 보기가 힘들더라고요. 근데 더군다나 사실 청소년 시기라고 한다면은 저희는 이제 집에 있는 것보다 학교나 학원에 있는 시간이 훨씬 길다 보니까 친구에 대한 중요성이나 친구가 세상의 전부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는 되면서도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의문점이 서로 교차하며 작품을 좀 불편하게 봤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맞아요. 되게 불편하게 만드는 연출도 있고요. 인물들의 어떤 그 행동도 있고요. 이게 마음을 편하게 만드는 작품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죠. 이게 되게 인사이드 아웃 말씀해 주셨잖아요. 인사이드 아웃은 내면으로 들어가잖아요. 네. 현재의 상황이 잠깐 나오고 이 상황에서 얘가 어떤 감정을 일으키는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친구들은 지금 이 감정이 뭔지 잘 모릅니다. 그 상태에서 에너지랑 뭔가 폭발되는 그것이 있는 거예요. 무언가가. 그게 홍지는 폭발되는 감정으로 나타나는 거고 은희는 말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고 이해는 책사의 모습으로 해설은 안 돼. 책사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고 약간 좀 전능감을 느끼고 싶었다고 네. 생각해요 저는. 나도 홍지가 되고 싶다.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홍지가 되고 싶은 게 아니라 홍지처럼 하고 싶다에 가깝겠죠. 근데 내가 이 아이들 모든 아이들 그러니까 아이처럼 단순하게 막 화를 내는 것 같은 홍지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은보다 내가 더 우월한데 이해는 내가 더 우월한데 얘네들은 아직 어려서 잘 모르니까 내가 참고 있는 거야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거 확실히 있어. 이 둘보다 내가 더 나은 사람이다. 그죠? 내가 얘네보다 낫다. 그래서 책사 행동을 했고 실패로 돌아간 거죠. 그게 저는 이 작품의 어떤 시작부에 초반부에 되게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갖고 있는 쟤들보다 우월하다라는 착각. 이게 되게
크게 작용했다고 생각해요. 책 제목 같네요. 그 공정이라는 착각 대신에 우월하다는 착각. 나와야 될 것 같은 책이 제목이네요. 네, 좋습니다. 세미님 어떻게 보셨어요?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한동안 그 네이버 웹툰 특히 네이버 웹툰 상위권에서 자주 보이는 소재가 일진물, 찐따, 셔틀 시키고 약간 이런 것들 많이 보였잖아요. 그게 많진 않았는데 화제가 됐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눈에 많이 띄는 작품들에 있었는데 우리는 그건 엄밀하게 말해야 될 의무가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평론가님이 그러시답니다. 네네네. 네, 그래서 근데 그런 작품들에서는 되게 사이다 서사를 주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 어느 날 왕따였던 찐따였던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잘생겨지고 힘도 세져서 그 양아치들 이렇게 참교육하기 시작했다. 약간 그걸 이런 사이다 서사. 한마디로 정의하면 아싸의 인싸대기입니다. 네. 그랬는데 근데 이 작품도 어떻게 보면은 그 일종의 사이다물의 서사의 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괴롭히던 애가 그 상황이 역전돼서 자기가 괴롭힘 당하는 위치에 놓이는. 근데 그 앞에서 보여주는 사이다물에서 보여주는 질감과 완전히 다른 질감을 갖고 있는 작품입니다. 그렇죠. 이 작품은 앞에서는 되게 시원하고 현실과 유리되어 있지만 뭔가 쾌감을 주는 그게 있잖아요. 죄책감이 없죠. 네. 근데 이 작품은 보면 찜찜하고요. 네. 기분이 좋지 않고 질척질척합니다. 사람들이 댓글에서 홍지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이해가 제일 나쁘다 막 말을 하다가 후반부에 가잖아요. 댓글 태도가 바뀝니다. 불쌍하다. 그러게 잘하지 그랬냐. 라고 하는 식으로 태도가 바뀝니다. 이게 되게 저는 보면서 이거 일진물의 소위 말하는 일진물이라고 부르는 학원폭력물의 미덕은 뭐냐면 빌런한테 아무것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냥 진짜 나쁜 그냥 새끼. 너무 나쁜 놈. 네. 얘는 없어도 되는 애. 내가 잡는 모기 같은 거야. 그래서 모기를 응징하는 에프킬러처럼 얘를 치우는 겁니다. 그래야 속이 시원하거든. 아무것도 남기지 않아야 돼. 근데 이 작품의 신시어리의 홍지와 이혜와 은은 현실에 존재하는 애들이에요. 그렇습니다. 이런 애들이 너무 많아. 내 주변에도 있어. 저는 이거 보면서 진짜 제 중학교 시절 떠올랐어요. 특히 저도. 특정되게 떠오른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있을 법하다라고 생각했지 실제로 본 적은 없거든요. 이런 친구들. 네. 내 눈앞에 없었던 거지.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 리얼하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살아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신경이 쓰이는 거죠. 그리고 이 친구들의 서사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가 또는 그렇게 되었는가를 설명해줘요. 작품 속에서. 맞아요. 매우 친절하게. 그리고 그것이 납득이 되는 방식으로. 그러면 얘가 그렇게 크지. 얘가 그렇게 되지. 다정아. 네. 아이들의 문제가 아니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이들이 잔인해지고 점점 더 이렇게 하는 건 어른들 때문이라고 말을 해요. 근데 애들은 원래 그래 왔어요. 소크라테스도 그 말을 했어. 요즘 것들 벌어졌다. 나한테 막 한다. 그 옛날 벽화에도 수메르에서 발견된 기원전 1700년에 발견된 그 점토판에도 요즘 애들 싸가지가 없다는 말이 적혀 있습니다. 너는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니? 막 이런 거. 요즘 애들 말 안 듣는다는 말은 원래 그냥 유구한 전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유사일에 계속 그래왔어요. 근데 그게 어른들 때문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안 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점점 가르치는 데에 소홀한 거 아닌가? 훈육의 방법을 잊어버린 거 아닌가? 때리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좋은 어른이 될 수 있는지를 생각을 안 해보고 사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인간은 원래 타고날 때부터 차별과 계급을 만드는데 되게 익숙한 것 같아요. 이게 성악이 아니라 성악설, 성선설 이런 게 아니라 착하고 악한 게 아니라 그냥 계급을 나누는데 되게 익숙한 것 같아요. 인간이. 이건 본능인 것 같아요. 서열을 만드는 게. 그런가요? 네. 왜냐하면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모든 동물들이 그렇거든요. 인간도 동물이니까 기본적으로 계급을 만드는 것 같다. 이게 계급이라고 부르든 서열이라고 부르든 뭐든 그런 것 같아요. 약간 구분 짓는 거? 네. 그 구분을 짓고 거기서 우월을 따지 우리가 우월하고 쟤네는 열등하다고 생각하는 거. 이 태도가 어떤 그 본능에 가까운 것 같아. 근데 교육이 뭐냐, 문명이 뭐냐를 생각해보면 본능을 통제하고 공동이 화합하자라고 하는 게 문명이거든요. 근데 교육에선 뭘 가르쳤냐는 거지. 이 작품 보면서 계속 그 생각이 진짜 많이 들었거든. 선생님들 어디 갔냐, 부모들 다 어디 갔냐, 왜 애들만 방치하냐, 이런 기껏해야 중학생인데. 이 생각이 진짜 많이 들었어요. 뒤에 나오죠. 부모가 왜 그런지. 나오죠. 그러니까 환장하겠는 거야. 그 생각을 하면서 보다가 보니까 진짜 더 환장하겠더라고.
근데 작품에서 약간 이 아이들 간의 부딪힘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어른들을 배제한 것 같다는 생각도 했어요. 일부러 배제했죠. 그 생각이 들라고 만든 거죠. 그리고 직접적으로 그 메시지까지 나오잖아요. 이게 간접적으로도 아니야. 그냥 직접 말해요. 어른들 어디 갔냐고 말해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가르치기 싫었던 것 같다. 이게 외주화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전 그거랑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네. 저는 그 홍지의 아버지는 애한테 관심이 없었던 것 같거든요. 네. 그런 약간 몇몇 부모들이 있었고. 네. 저는 여기서 말하는 건 일반적인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이 작품 속에 등장하는 어떤 특정 캐릭터의 상황이 아니라 모두 이 반에 등장했던 친구들의 모든 상황이 관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관심은 있어. 근데 그 관심 방향이 다른 데 있는 거지. 애가 점수를 몇 점을 받는지, 또는 어떤 친구랑 어울리는지, 질 나쁜 친구들이랑 어울리지 않는지, 또는 내가 원하는 친구와 어울리는지, 이런 것들. 그러면 그렇게 되면 뭐가 되냐면 내가 원하지 않는 친구와 어울리지 않으면 터치를 안 합니다. 그럼 관심이 있는 거죠. 근데 이 친구들이 누군지 알아야 되잖아. 그쵸. 걔는 몇 등이니? 이런 말. 아. 그게 되게 나쁜 것처럼 보인다라는 생각을 이 작품 보면서 진짜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오프닝을 그거 가져온 거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어른이라고 그걸 잘 통제합니까? 안 되죠. 어른들도 잘 안 돼요. 근데 그게 잘 통제될 때가 언제냐면 직장에 들어가고 나서 그때예요. 일을 시작할 때인 건가요? 왜 통제되냐면 통제를 해야 되니까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솔톤으로 전화를 받는 거예요. 처음 받으면 네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받는 거예요. 아니면 그렇게 받지 않아요. 그렇게 안 그래도 되는 사람한테 전화가 와. 저 아버지한테 전화가 왔어. 그러면 왜? 이렇게 받지. 하고 끊죠. 뭔지 알 것 같아요. 약간 이 자리가 만드는 사회성? 네. 근데 그걸 어른들이 만들어주지 않은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사회 활동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전 요즘에 그걸 되게 뼈저리게 느끼거든요. 근데 저는 중학교 때 이 비슷한 친구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제 주변에는 그때 이 친구들을 통제하려는 어른들이 있었어요. 그건 잘못된 거야라고 가르쳐주는 어른들이 있었어요. 안 먹혔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 통제의 방법을 통제하라는 게 아니고요. 스스로 나를 통제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건 달라요. 밖에서 통제하는 게 아니고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너 왜 그러니를 먼저 듣는 거야. 그 다음에 네가 그러면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인지시키고 말하는 거랑 달라요. 인지시키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지 않도록 나를 통제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건. 밖에서 통제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교육 아니냐는 거야. 근데 그런 교육이 행해지기에는 현실적으로 여건들이 그러니까 현실적이라는 말로 그냥 다 외주화 시켰다는 거죠. 내 말은. 그렇죠. 그러니까 재민님이 말씀하시는 당위성은 이해하는데 저의 그때 시절들을 떠올려 보면은 사실 그것도 굉장히 애정과 관심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상황들을 학원에서 봤었는데 학원 선생님이 그런 걸 하기에도 뭔가 시간이나 그런 자원적 한계도 있고 사실 학교 선생님이 하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가정에서도 그 시절 아이들은 아까 정우님 말씀하신 것처럼 집에 있는 시간보다 밖에 있는 시간이 훨씬 더 많기도 하고.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말씀하신 재민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행해지기에는 굉장히 어른들의 역할이 파편화돼 있어서 되게 힘든 조건과 환경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한국말을 끝까지 들으세요. 뭐냐면 이렇게 외주화가 되어 있다는 건 뭐냐면 내가 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전문적인 게 있고 이건 전문가한테 맡겨야 되는 게 있고 내가 할 수 있는데 못하는 게 있어요.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것까지 모조리 외주화를 시켜서 돈으로 해결해야 될 만큼 지금 방금 세미님이 말한 또 학원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다 쪼개놨다는 거지. 아이들의 경험을 모두 쪼개놓은 거예요. 총체적인 경험이 없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내가 여기 가서 만나는 사람 따로 저기 가서 만나는 사람 따로 얘 여기 가서 뭐 하는 거 따로 하다 보니까 제가 들은 것 중에 되게 충격적인 건 학원에서는 서비스를 요구한다. 돈을 냈으니까 학생들이 내가 돈을 내고 서비스를 받으러 온 거지 당신들이 나한테 이렇게 하면 되냐를 부모한테 배워서 아이들이 한다라는 얘기를 진짜 많이 듣거든요. 그래요? 이해돼요. 네,
갑질한다라는 말을 어. 이걸 진짜 많이 들어요. 선생님이 아닌 거야. 나한테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인 거지. 와. 그러니까 이게 어디부터 박살나 있느냐. 교육 문제에 대한 만화다 이것은. 라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들었습니다. 보면서 이렇게 안 될 수 있었어. 예를 들어서 홍진의 부모가 네. 안정적인 상황일 수 있었다면, 그리고 다정인의 부모가 다정인을 더 미리 알아볼 수 있었다면, 그리고 이런 상황이 발견되었을 때 담임이 할 수 있는 조치들이 있었다면 막을 수 있는 게 벌써 3가지나 나온 거예요. 아, 근데 그러네. 아무것도 작동하지 않아. 왜? 학교가 끝나면 학원에 가면 되고, 학교에서 괴롭힘 당하느라 공부를 못했으면 학원에서 공부하면 되거든. 그리고 홍지가 그랬듯이 학교에서 이제 더 이상 타겟 할 애가 없어졌으면 이제 학원 가서 다른 애를 찾으면 되고 약간. 그죠? 다 외주화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저는 되게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방금 말한 대로 공교육이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으면 해결이 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가정의 역할이 필요하잖아, 그러면. 그렇죠. 네. 근데 그 가정에서 역할을 하려면 사람들이 집에 있어야 돼. 근데 부모님도 집에 없어. 그러니까 내 말이. 아이도 집에 없는데 부모님도 집에 없어. 그리고 노동의 문제까지 커지는 거예요. 그냥 한국의 문제야, 그냥. 대한민국의 문제야. 어카냐. 와. 이걸 보면서 이러니 애를 안 낳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출생률이 그러니까 0.6을 찍지. 교육부 사람들 이거 보면은 학교의 역할이 어쩌고 이 말만 할걸요? 이게 어떻게 총체적으로 연결되어서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모를 거예요. 왜냐? 사람들한테 매몰되어 있거든. 눈앞에 하나에만. 그러니까 외주화를 쉽게 시킬 수 있는 거죠. 무섭지 않아요? 좀 보면서 아이들의 감정도 감정인데 넌 이게 너무 무서웠어. 그럼 사람들은 뭘 배워요? 학교에서 나 배운 게 진짜 많거든요. 근데 대부분이 뭐였냐면 저렇게 살면 안 된다였어. 그거는 저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지식 말고 인성의 측면에서 저렇게 살면 안 된다를 진짜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저렇게 살아야겠다가 한 2분 계셨어. 선생님들을 봤을 때? 학생들을 봤을 때? 선생님들 봤을 때. 학생들은 약간 다 그 인간들이 아니면 아니. 예, 농담입니다. 저는 약간 학생들 보면서 난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라고 느끼게 해준 몇몇들이 있었긴 했는데요. 그럼 제가 보통 그걸 맡았나 봐요. 그러니까 아무도 없으면 뭐다 나다. 근데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너무 섬뜩했어요. 이 작품을 보면서. 되게 말하자면 이 작품에서 더글로리급의 끔찍한 상황이 펼쳐지느냐? 그렇죠. 그건 아니에요. 아까 말하려는 게 더글로리였다. 이 뭐랄까? 있을 법해. 있을 법해. 오늘도 벌어졌을 법해.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게 더 무서운 거야, 나는. 맞아. 있을 법해서 그렇습니다. 그걸 있을 법하니까 괜찮지라고 생각하는 사람 누군가가 있을까 봐. 현실에서 벌어졌을 때. 이거는 우리만 있는 일은 아니니까라고 생각하는 누군가가 있을까 봐. 그게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감정이 다양한 감정들이 들게 만든 작품의 어떤 매력 포인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개인적으로서는 그 연출이 특히 더 몰입도를 올려주는 게 아닐까 싶은데 연출을 통한 감정 표현이 저는 굉장히 남달랐다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특히 일단은 다정이 같은 경우는 괴롭힘을 당할 때는 진짜 시선에는 어떠한 그 초점 같은 것도 안 보여요. 죽은 정말 동태눈깔 같이 죽은 듯한 눈빛으로 가만히 있다가 이해와 만날 때는 갑자기 웃으면서 갑니다. 채색도 약간 달라요. 맞아요. 채색도 달라지고 그 아주 작게 보이긴 한데 음료수를 가지고 이해한테 찾아갈 때 살짝 웃는 얼굴까지 같이 보여요. 그 아예 활짝 웃는 모습도 많이 나와요. 둘이 단둘이 대화할 때. 네네. 그쵸. 그런 모습들이 이제 뭐 디테일하게 들어간 것도 있지만은 사실 저는 가장 놀랐던 거는 1화에서 이해가 다정의 이제 편지를 발견하고 촬영을 할 때 얼굴을 완전히 새까맣게 칠하고 눈만 보여주거든요. 근데 그 상태에서 보여주는 감정들이 얼굴은 까매서 안 보이는데도 그 상대방에 대한 모멸감이나 또는 본인에 대한 그 호기심, 덤으로 이걸 가지고 재밌게 만들어야지라는 그 쾌락적인 모습들이 한꺼번에 겹쳐져 있으니까는 그게 사람을 좀 불편하게 만들면서도 몰입하게 만들더라고요. 이런 모습들이 저는 되게 인상 깊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감정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되게 이 박선호 작가가 이 사람
박과 선과 우로 만들어진 세 명이 뭐라는 거야? 감정 담당이 따로 있나? 어. 라는 게 될 정도로 되게 사람 감정 묘사가 되게 디테일하고 미묘한 차이로 달라지잖아요. 아 맞아요. 근데 그 아까 말씀하신 눈이라든지 아니면은 이걸 보는 각도 같은 그건 얼굴에 음. 것들을 지는 그림자. 네. 음. 그걸 되게 기분 나쁘게 잘 만들어요. 아 그니까요. 그게 보는데 유쾌하지 않거든요. 음. 근데 그걸 노린 거여서 불쾌해져. 나는 웹툰도 1화, 11화, 2화, 12화 이렇게 업데이트하면 1, 2, 3화로 보는 사람인데 작가가 의도한 대로 따라가게 됐어. 아 불쾌해져 버렸다 이 생각이 든다는 거죠. 저는 근데 네. 이걸 만드는데 약간 채색도 되게 큰 몫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작품이 굉장히 저채도에 약간 어떻게 보면 우중충한 색감들로 구성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채도 높은 색을 쓰지 않아요. 쨍한 색이 없죠. 약간 다 맞아요. 그 빛발에 물 빠진 색들로 맞아요. 돼 있는데 파스텔 톤도 아니야. 파스텔 톤도 아니야. 약간 젖은 신문지 같은 색. 거기다가 선도 그러니까 많이 안 겹치고 되게 엄청 간결한 뭐라고 해야지? 되게 단순화해서 선화로 표현한다고 해야 될까요? 그 형태를 최소한의 선으로 표현하는 느낌으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쪽도 약간 되게 정보값이 되게 적은 그림들인데 근데 그래서 더 많은 걸 전달해요. 맞아요. 그게 저는 되게 섬세한 표현이 어떻게 이렇게 가능하지? 이건 그 선에 뭔가 휘는 각도의 미묘한 차이로 표현을 한다던가 약간 이런 같은 느낌. 각도로 내가 그리면 안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같은 선을 이렇게 찍 그어도 다른 느낌의 네. 선이 그어질 것 같은. 이게 작가의 영혼에 담겨 있는 것 같다는 표현을 이럴 때 쓰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이 사람 이거 그리느라고 힘들었겠는데?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제일 눈에 띄었던 연출이 편지를 이해가 발견해서 가져오기 시작하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네. 자기한테 들어와 있는 편지들을. 이때 이해가 느낀 감정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홍지가 앞에 있고 이해가 이렇게 있고 그 편지를 나란히 들고 서가지고 눈 가리는 네. 그 장면 말씀하시는 거죠. 뒤에서 누가 손을 뻗어서 이렇게 눈을 가리고 있어요. 다른 편지로. 이 연출이 저는 이해가 느낀 감정을 한 번에 느낄 수 있게 해주는. 답답하다. 내 시야가 가려져 있다. 내가 보고 있는 게 내가 보고 있는 게 아닌 것 같다. 이거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거 아닌데? 이거 뭐지? 뒤에가 얼핏 보이는데 내가 뭘 보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안 보이는, 가려져 있는. 이걸 계속 누군가가 나를 가리고 있는 그 답답한 느낌을 너무 잘 연출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 작품의 백미는 문장력입니다. 문장을 너무 잘 써. 지난주에 이어서 너무 똑같은 얘기만 하고 있는 기분이 살짝 드는데 검둥 작가님. 근데 너무 다른 작품이야. 검둥 작가님이라고. 검둥 작가님의 문장 여러분 아시잖아요. 알죠. 이쯤 들으시면 아시잖아요. 장난 아니에요 진짜. 사람을 들어다 놨다가 아닙니다. 쥐었다 폈다 합니다. 심장을 잡고 안심시켰다가 안심에 찝꽉 이렇게 만듭니다. 미쳤습니다 문장력. 맞습니다. 그 편지 특히 써 있는 문장들이 그게 또 남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위로. 네. 이 작품 얘기할 때 위로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아까 이제 사실 재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집의 가정에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잖아요. 특히 저는 다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보게 됐는데 아예 아버지에 대한 언급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뭐 어머님과 같이 둘만 지내는 것 같다 보니 어머님이 결국은 돈을 벌고 오셔야 돼요. 사회생활을 하셔야 되니 다정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근데 다정은 어디서 다쳐오면은 너가 그냥 참으면 돼. 그냥 이거 지나가는 일이야. 애들 아직 모르잖아. 너가 그냥 참고 지나가자. 울지 말고 씩씩하게 있어. 라는 그 말 한마디가 사실은 어머니는 다정이를 위로한 걸 수도 있겠지만 다정이 본인한테는 위로가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정은 그런 일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중학생이 돼서까지도.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본인이 하고 싶었던, 듣고 싶었던 말들을 자신에게 쓰는 편지에 적었는데 그걸 이해가 이제 한마디 해주죠. 미안하다. 그게 이제 다정을 바꾸기 시작한 게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생각해보면 다정이가 편지를 쓰기 시작한 게 어머니가 쪽지를 남기시잖아요. 집에서. 엄마 나갔다 오니까 밥 챙겨 먹어라. 뭐 해 먹어라. 뭐 있다. 그리고 옷장을 열어보면 옷장 안에 쪽지가 있고. 이걸 다정이가 미치게 만드는 거야. 다정이 입장에선 이걸 받고 싶은 게 아닌데 내가 알아서 할 수 있는데 이걸 하나하나 다 케어한다고 관심이 아닌데 다정이 입장에선 요즘 괜찮니? 라는 말을 듣고 싶었던 건데 그렇죠.
밥 챙겨 먹어라, 양말 제대로 해놔라, 뭐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는 지시만 있었던 거죠. 부모님, 엄마의 입장에선, 다정이 엄마의 입장에선 내 자식을 케어하느라고 그랬다고 변명하겠지만 내가 하고 싶은 걸 한 거지 상대가 듣고 싶은 걸 들려준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게 뭔지에는 관심이 없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밖으로 다정이가 밀려나게 된 거죠. 거기서 밀려나니까 내가 받고 싶었던 걸 글로 썼고 그게 편지의 형태로 나타난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또 생각해보면은 다정이가 결국은 본인이 이제 감정을 표현할 곳이 없기 때문에 저는 편지로 적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 맞아요. 근데 이게 그러면 다정이는 과연 어디에 풀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도 좀 같이 들게 되더라고요. 얘가 가지고 있는 이 감정을 어디에 폭발을 시켜야지 애가 조금 더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생각도 들고 결국 그렇게 되면은 뭐 뉴스에 나올 법한 이야기만 나오잖아요. 폭력 멈춰 뭐 이런. 그거 실제로 효과가 있대요. 아 진짜요? 네. 아 그래요? 웃기니까 멈춘대요. 어? 아, 진짜로. 그래서 한 거래요. 진짜로? 네. 신기하네. 멈춰 하면 다 같이 멈춰 하면은 모두가 다 같이 돌아서 멈춰를 하잖아요. 그게 웃기니까. 그래서 보고 있다는 효과를 줘서 진짜로 효과가 있대요. 와. 웃고 넘길 게 아니래요. 그런 식의 연구가 그냥 웃기다고 하면은 웃긴 게 되니까 안 하게 되면 안 되는 거지. 오히려 그게 효과가 있었던 건데. 저 그거 보고 되게 반성 많이 했어요. 근데 웃기긴 해. 며칠 전만에 그러니까 며칠은까지 아니지만 한 옛날만 해도 잼님도 같이. 네, 그거 근데 저는 같이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때도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효과가 있다는 걸. 왜 그걸 같이 썼냐면 동참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같이 하면 되는 거야. 멈춰 했을 때 내가 행동을 못 하겠더라도 누군가 용기를 내서 멈춰라고 말을 하면 다 같이 해서 멈춰라고 말을 하게 되잖아요. 그 용기를 내는 사람이 아니고 팔로워들이 되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잖아. 이건 해악이 없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효과가 있대요. 그거는 다른 얘기였고요. 네, 다른 얘기겠습니다. 어찌됐든 결국 뉴스에 나올 법한 이야기들로만 계속 이야기가 반복을 되니까 너무 많이 보잖아요. 그쵸. 어디에 뭐 50억을 태웠는데 메타버스 서울이 사라진다 뭐 이런. 갑자기요? 네, 그런 거. 네. 네. 또 그러다 보니까는 결국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결국 이 학교 실제 있을 법한 이야기들, 저도 이제 고등학교 때 비슷한 일들을 봐왔기 때문에 더욱더 공감이 됐고, 그거를 그러면은 누가 위로를 해줘야 되는가? 나는 해줄 수 있는가? 나는 해줬을 수 있었던가?에 대한 그런 생각들을 가지면서 보게 됐습니다. 이게 되게 그러니까 위로의 말 한마디가 한국인들이 되게 약한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한국인 동아시아의 특징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콘텐츠가 위로 콘텐츠 중에 그런 게 들어가 있거든요. 위로 힐링의 카테고리가. 남들이 안 해줘서 이거 보고 위로 받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 감정을 드러내는데도 익숙하지 않고 드러낸 감정을 추스르는데도 익숙하지 않고 이 감정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도 잘 모르고 그걸로 위로를 해주는 방법도 잘 몰라. 그러니까 그냥 라이언 박아놓고 책에다가 괜찮아 라고 말하는 괜찮아 라이언 막 이런 거 나오고 뭐가 괜찮은지는 모르는데 일단 괜찮대잖아. 그거에서 힐링을 찾고 막 이런 거 같아. 막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게 구체적인 뭔가가 없어요. 내 감정을 내가 나 혼자서 케어해야 되는 거야. 괜찮다고 할 때 앞에 있는 구체적인 상황들은 다 다르겠죠. 근데 괄호치고 이렇게 큰 게 있고 그 다음에 괜찮아. 이 말로 모두가 이제 위로받는. 이것도 되게 약간 아시아적인 문화라고도 저는 생각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진짜로 거기에 위로를 받나? 그 위로가 뭐 어느 레벨이냐에 따라 다르겠죠. 근데 그 말씀하신 막 괜찮아 곰돌이푸 막 이런 게 베스트셀러 오르는 거 보면서 누가 저런 걸 원해서 사는 걸까 하는 생각을 항상 하긴 했어요. 근데 누군가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걸 보고 위로받고 그랬던 거겠죠. 세민님한테 제가 자주 드린 말씀이 있는데 우리는 독자로서는 그 아웃라이어이기 때문에 우리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아웃라이어. 아웃라이어. 이 표준 분포 곡선이 있으면 우리는 여기 끝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끼리를 삼킨 보아뱀의 머리쯤에 있는 사람. 뱀을 삼킨. 꼬리거나. 그래서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우리를 표본으로 놓고 생각하는 건. 근데 우리가 아닌 사람들은 많이 사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그걸 표출하고 서로 위로하고 말할 수 있도록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데 그거는 생각보다 적게 되고 있는 것 같다. 생각해보니까 누구한테인가한테 막 어떻게 표출해야 되고 어떻게 위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배워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야기 들으니까. 그렇죠. 애초에 앞에 가서
나 오늘 힘든 일이 있었어. 그러면 제가 그러면 조로 상태야? 라고 그러니까 나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 힘들다 진짜 이러면서 그렇게 받아들일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대화들이 이 대화의 맥락들이 우리 안에서 많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일반적인 맥락은 아닌 것 같다라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게 그래서 위로가 되게 중요하다. 위로를 잘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 근데 아직 전 지금도 어렵거든요. 위로 어려워요. 위로를 잘한다는 건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게 뭔가 위로한다고 말을 얹었다가 약간 그 사람한테 오히려 상처를 주는 게 될까봐 그게 저는 되게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당신은 위로를 잘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나 위로 잘해 라고 말하는 사람 치고 위로 잘하는 사람 못 봤습니다.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근데 진짜 어떤 말을 꺼내야 될지가 조심스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냥 단순히 괜찮아 한마디가 맞아. 정말 괜찮은지 아닌지 알 수가 없잖아요. 약간 정말 힘들었겠다 이런 말도 내가 뭘 안다고 저 사람의 힘듦을 약간 막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아까 외주화 시켰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그 위로도 외주화 시키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요? 곰돌이프랑 라이언한테 아. 괜찮아 곰돌이프. 근데 저는 이 베스트셀러 얘기하고 잠시 생각을 해봤는데, 그러니까 이런 책들이 잘 팔린다는 게 그 사람들이 그래서 그 책으로 위로를 받고 있는지 결과는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위로를 원한다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걸 외주화하고 싶은 욕망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게 해왔으니까. 외주화한다는 게 돈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내가 위로를 돈 주고 살 수 있다. 가서 곰돌이프가 적힌 괜찮은 책을 모두가 사고 있는 그 책을 사면 나도 마음의 위안을 얻을 수 있다. 근데 약간 책은 그냥 돈 주고 사면은 그냥 이 책을 얻는 거잖아요. 근데 그 책이 실제로 위로를 줄지는 모르는 거죠. 모두가 그렇게 위로를 받았다고 하니 나도 위로를 받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죠. 너무 극단적인 생각이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 저는 약간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 책들을 사는 심리는. 그 생각을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외주화라는 개념에 대해서 돈으로 해결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럼 안 되는 거거든 사실은. 근데 이 사회에서 그게 제일 간편한 방법? 빠르죠. 자본주의는 가장 빠른 해결책을 제시해줘요. 근데 그 빠른 해결책이 좋은 해결책은 아니에요. 그렇죠. 마치 인공지능 같거든요. 하지만 빨랐죠라고 말하면서 지금 인공지능 제일 많이 쓰는 사람 아니에요? 많이 써봤으니까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야, 많이 써보니까 인공지능을 제가 지금 구독만 2개를 하고 있거든요. 와우. 챗GPT랑 클로드를 구독을 하고 있는데 빠릅니다. 음. 그리고 내가 손보지 않으면 쓸모가 없어요. 하지만 도움 됐다면서요. 도움은 됩니다. 비서 같은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영원히 성장하지 않는 비서 같아요. 그래요? 오. 3개월째 쓰고 있는데 3개월 동안 똑같은 걸 계속 얘기해야 돼. 너 그거 그때 틀렸다고 얘기했어.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된 정보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저는 기억하지 못해요. 이러고 있어. 성장형 AI가 나와야겠네. 너무 빡치게 내가 해. 말하는 걸 기억하는 애가 나와야겠네. 처음에 제가 존댓말하다 이제 반말하거든요. 아니 왜 그거는 기억하지? 이 녀석은 존댓말을 더 이상 아니 제가 해도 내가 재밌네. 얘가 반말하면 참지 않지. 존댓말 해라라고 말을 하지. 어디 기계놈이. 근데 그렇게 쓰다 보니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인공지능으로 웹툰 만든다, 웹소설이 뚝딱 막 이런 기사 있잖아요. 네. 그런 거 볼 때 제가 드는 감정이 뭐냐면 이 사람들 이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웹소설이나 웹툰에 대해서 그리고 인공지능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쓰는 기사다. 왜 그러냐면 빠른 결과물이 중요한 게 아닌 필드거든요. 여기는. 빠른 결과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좋은 결과물이 중요한 바닥이야. 그쵸. 빠르고 좋은 결과물. 빠르고 좋은 결과물을 내는 사람들 우리는 천재라고 불러요. 그리고 아주 좋은 결과물을 내는데 많이 느려도 천재라고 부릅니다. 토가시 같은 사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사람들이 빠르게 많이 찍어내면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전 외주화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웹툰 하나 만드는데 5분이면 된다고? 웹소설 하나 만드는데 키워드 몇 개 넣고 1분이면 된다고? 되겠냐고. 그게 무슨 의미가 그렇게 나온 웹소설이 무슨 그 결과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나왔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지. 이게 같은 가치를 가질 거라고 감히 생각하는. 위로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위로는 하려면 오래 걸립니다. 아주 오랫동안 이 사람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세민님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 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 사람에게 별로 관심이 없었다. 이 사람을 충분히 안다고 내가 생각하지 않는다. 방금 되게 모욕하는 말로 들릴 뻔했다가 갑자기 잘 수습이 된 기분인데요. 민첩하게 혈팩이동했죠. 네. 반응을 보고 이것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기동이고 인공지능은 직진으로 모욕합니다. 근데 그 위로를 전하려면 이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 알아야 되고 이 사람의 그 전후 맥락을 다 파악해야 되고 이 사람이 듣고 싶어할 말을 예측해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그게 어렵거든요. 어렵죠. 어렵고 오래 걸리고 귀찮고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인공지능한테 물어봅니다. 나 오늘 힘들었어, 위로해줘. 기가 막히게 위로합니다. 아 그래요? 궁금하다. 그 저도요. 제가 잠깐만 시간을 좀 주세요. 클로드한테 물어볼게요. 아니 위로를 기계가 해준다고요? 종종 그런 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빅스비라든지 그런 AI 스피커 통해 가지고 뭐 위로해줘 이런 식으로 반응을 받는 그런 콘텐츠들 또는 유튜브를 본 적은 있긴 했어요. 그거 있었는데 그 AI한테 사랑해라는 말 어. 받아내기. 맞아요. 막 그러면은 막 기계와 인간은 사랑할 수 없어요 막 이러면서 이야기 나오는데 이거 좀 신기하네요. 방금 클로드한테 나 오늘 힘들었어, 위로해줘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때 클로드가 뭐라 그랬냐면 오늘 하루 정말 힘드셨군요. 힘든 날을 보내셨다니 안타깝습니다. 잠시 쉬면서 스스로를 돌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서 긴장을 풀어보세요. 내일은 더 나은 하루가 될 거예요. 오늘의 어려움은 지나갈 것이고 당신은 충분히 강하고 현명해서 이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을 거예요. 혹시 더 구체적인 위로나 조언이 필요하시다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와, 저 이거 지하철역 한 오후 6시쯤에 퇴근할 때 사장님들이 그 2호선에서 맨날 한강 지나갈 때 그리고 더 말해줘라고 덧붙였어요. 네. 그랬더니 첫 번째, 자신에게 친절하세요. 완벽할 필요는 없어요. 때로는 힘든 날도 있습니다. 두 번째,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어보세요. 이렇게 간단한 호흡 운동이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오늘 있었던 좋은 일,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찾아보세요. 감사할 것을 찾으면 기분이 나아질 수 있어요. 아니 근데 이게 다 너무 좋은 말이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 좋은 말이 공허하게 들릴 때 있죠. 그죠? 아, 그죠? 그래서 우리가 위로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처음 들으면 우와 하거든요. 한 10번 하잖아요. 그럼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계속. 그러니까 가끔 막 이런 위로를 해줄 때 약간 되게 나의 상황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이해하는 척 한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약간 그거 같아요. 아, 그러셨구나. 처럼 들리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너 오늘 하루 정말 수고 많았고 너 진짜 노력한 거 다 알아. 약간 이렇게 말하는 게 내가 진짜 노력한지 진짜 알아? 약간 이런 내가 진짜 노력하면 어떤 사람인 줄 알아? 근데 그게 이 작품 신시얼이라는 작품에 네. 드러나 있는 위로가 얼마나 힘든가에 대한 얘기랑도 맞닿아 있다고 생각해요. 역설적으로 다정이는 그 가짜 위로라도 받고 싶었던 거예요. 이해가 다정이를 배신하잖아요. 네. 이거 배신이라고 해야 되나? 다정이의 입장에서 배신이죠. 그죠. 다정이의 입장에서 배신이죠. 다정이의 입장에서 배신을 당했는데 다정이는 처음에 그걸 인정하지 못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말을 가짜일지라도 그런 말을 해준 건 처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처음에는 약간 이해에 대한 고도의 복수인가? 약간 이런 느낌도 들잖아요. 얘 제갈량인가? 그러니까 사실은 다정이가 제갈량이 아니었나? 얘 지력 100인가? 그러니까 나를 배신한 이해를 엿먹이기 위해서 이해한테 집착하는 것처럼 보이는 행동을 꾸며서 하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될 정도로. 그걸 놓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거라도 가짜라도 필요했던 거지. 근데 이 작품이 처음 연재된 건 2016년이고 네. 아직 챗 GPT가 없었을 때였어요. 와, 생각해보니까 그렇구나. 챗 GPT가 있었다면 네. 다정이는 다정이는 챗GPT에 그러니까 본인한테 쓰는 일기가 편지가 아니라 챗GPT에 나 이렇게 힘든 일이 있었어. 나에게 이런 내용의 편지를 써줘. 갑자기 이런 작품도 궁금하네요. 허라는 작품이 있죠 이미. 그러니까 허는 약간 그쵸. 사랑을 하는 네. 거라면 약간 그 인간들한테 상처받고 AI한테 아무렇지 않은 척 위로를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는 구하는 사람이 네. 알고 보니 인공지능의 깊은 위로를 받으면서 인간에 대한 불신을 꽁꽁 무장하고 있었다. 개쩐다. 맛있다. 이거 이 작품 제목 인공실격. 무슨 소리야? 그래서 그런 게 얼마나 중요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가짜면 어떡하지? 이러면 어떡하지라는 생각하지 말고 그냥 좋은 말 많이 하고 살자고. 좋은 말을 많이 하면 좋은 점이 뭐냐 하면 욕도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럼 약간 그런 상황이 어때요? 친구가 계속 되게 좋은 위로를 해준 친구가 있었어요.
이렇게 카톡으로 이렇게 맨날 힘들었다고 하면은 정말 힘들었구나 이게 막 엄청 장문의 위로 메시지를 보내줬는데 알고 보니 그게 본인이 직접 친 게 아니라 클로드한테 해가지고 복붙한 거였다는 걸 해가지고 알게 되었다면 그래도 그 아까 위로가 진정하다고 생각하세요? 인공실격이라는 작품을 이 새끼한테 보내겠습니다. 약간 이런 내용 재밌겠다. 계속 어. 진솔한 편지를 받아왔는데 알고 보니 인공지능이 쓴 편지였어. 아, 토끼 작가님이 쓰면 되게 개쩌는 심리 스릴러 될 것 같아. 재밌겠다. 오, 재밌겠다. 그리고 검둥 작가님이 쓰시면 사람 100% 울릴 것 같아. 어. 인공지능으로 사람 울리실 것 같아. 그런 위로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선생님이 이해를 그리고 다정이를 따로따로 불러서 같이 부르면 안 됩니다. 너희 싸웠지 약속해라고 하면 안 돼. 최악의 방법. 따로따로 불러서 무슨 일이 있는지를 들어주기라도 했으면, 아, 그쵸. 또는 5번째 벽에 나오는 노래 상담사가 있기라도 했으면, 아, 그래서 만든 제도인 것 같다. 그래 이렇게 이어진다고. 그래서 제가 이거 보면서 네. 가정에 대한 생각, 사회 문제에 대한 생각, 뭐 학교에 대한 교육 시스템 이 생각을 하게 됐던 이유가 그거예요. 아, 또래 상담사라는 게 그래서 있었구나. 라는 통찰에 다다랐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다정이가 또래 상담가를 찾아갈 수 있었으면 그러게 해답은 이거였네. 그러게요. 그래서 만들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지금 크로스오버 해야겠다. 메타 리뷰 어떠십니까? 그래서 이 작품이 보기 즐거운 작품이었냐? 아니죠. 아니죠. 아니에요. 개 힘들었어. 저의 주말을 20m밖에 안 되는데 보는 내내 스크롤이 무거워. 아, 그니까요. 저의 주말을 무겁게 만든 작품. 그래서 이거 스크롤이 무겁다라는 감각을 오랜만에 느끼면서 봤고요. 근데 그게 그러니까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문제여서 아니면 영원히 해결되지 않을 비극이어서 그러냐? 아니야. 진짜 있을 법한 이야기라서 그렇죠. 현실에 너무 널려 있을 것 같은 비극이어서. 또는 세민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내가 직접 봤던 비극이어서. 이게 다음으로 예측이 되는데 넘어갈 수가 없는 거죠. 현실에 있을 것 같은 게 더 예측이 돼. 그래서 저는 외전이 너무 무서웠어요. 저 결말도 그 점점점으로 끝나긴 했는데 마지막에 마지막에 말풍선만 있고 홍지가 그러니까 다 다들 어른이 되고 나서 어떻게 됐는지가 조금 이게 나오잖아요 결말에. 근데 홍지는 커서 아무 일도 없었다. 이게 너무 현실적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대학에 가서 재수를 해서 대학에 가서 자기가 괴롭혔던 애를 만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진정한 엔딩이긴 한데 여기서 약간 그러고 다 끝나잖아요. 그리고 그 괴롭힘 당했던 애가 뭐라고 말을 하는데 말풍선이 비어 있어요. 아, 그게 진짜 내가 채워야 돼. 그래서 그 가해자가 똑같은 수준으로 그 자기의 고통을 맛보는 그런 현실은 없겠지만 자기가 했던 게 언젠가는 자기한테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다 정도는 보여주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질풍노도의 시기다, 예민한 시기다. 근데 예민한 시기의 사람들을 왜 이렇게 방치하는가에 대해서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성수에서 집에 갈 때 가끔 택시를 탈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기사님들이 이 시간에 여기로 가는 건 되게 오랜만이네요 하면서 가는 데가 있어요. 어디냐면 저희 집 갈 때 대치동 사거리 쪽을 지나요. 거기가 9시 45분부터 10시 15분까지 30분 동안 학원에서 나오는 아이들을 데리러 온 차들로 꽉 찬대요. 와. 그때 당시에는 그걸 들으면서 되게 아이고 부모님들이 고생이 많으시나 훈훈하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 외주화라는 개념을 신시어리를 보면서 여기 접목시킨 순간 되게 오싹해지는 거예요. 어떤 점에서요? 그것이 외주화의 현장이잖아요. 그렇죠. 교육의 외주? 네. 입시로 모든 것을 귀결되고 학창 시절을 포기하더라도 입시 결과만 좋으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꼭 겪은 사람 여기 있잖아요. 이게 그냥 장면에서도 그거 있잖아요. 이해가 어머니로부터 칭찬받는 모습들, 그냥 공부하는 척하고 그런 것들이 같이 포함된 게 아닐까 싶네요. 그게 되게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저는 야자를 해본 적이 없고 그냥 내 하고 싶은 거 하겠다고 투쟁해서 이겼던 사람이라서 내가 몰랐던 세계에는 그런 게 있었지. 맞아. 왜냐면 너무 오래됐어. 내 인생에서 50%를 까야 거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그게 2배를 살았어. 절반을 접어야 이렇게 탁. 그죠. 거의 2배를 산 거야 거기에. 그러니까 되게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나에게선 너무 오래 떨어진 일이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되게 여러 가지 생각이 저한테는 드는 작품이었어요. 오늘 녹음 신시어리 검둥 작가님과 박선호 작가님의 신시어리였고요. 카카오 웹툰 카카오 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녹음이 어떠셨는지 말하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할까요? 녹음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어려웠어요. 이게 워낙에 무거운 작품이기도 하고 보는 내내 어떤 말을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도 많이 있었고 쉽사리 뭔가 툭 하고 던질 수 있는 말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방송은 좀 무게감 있었고 좀 많이 어려웠지 않았을까? 단어 선택에 대해서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세민님이랑 정우님 오시기 전에 그 얘기를 했거든요. 뭐요? 이거 정우한테는 너무 어려운 작품인 것 같아. 진짜 어려웠어요. 그랬을 것 그래서 같아요. 네, 보는 내내 머리를 좀 많이 쥐어잡았습니다. 이과 T한테는 너무나 어려운 작품이었어요. 좋습니다. 세민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이 작품을 보면서 아까 재민님은 뭔가 이게 현실에 있을 법한 일인가라고 하셨지만 저는 현실에서 그러니까 제가 실제로 겪었던 친구가 떠오른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저는 이 작품을 보면서 또 막 와 너무 현실적이다. 아니 너무 막 약간 다큐멘터리처럼 너무 리얼하다 이런 느낌은 또 아니었는데 근데 그게 약간 이 작품에서 만드는 그 건조한 톤과 약간 거리두기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그런 걸지 모르겠는데 근데 보면서 저는 굳이 따지자면은 우리가 맨 앞에서 그 나레이션 읽었던 것 중에서 영주에 약간 가까운 부류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반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긴 했는데 그게 잘못됐다고도 생각을 했는데 막 제가 막 몸으로 나서서 막거나 그런 걸 하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약간 나는 내 일에 집중해야 되니까 거기 거리두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아까 중간에 그 정우님이 이 작품에서 뭔가 벌어지는 상황들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었을지를 얘기했을 때 저도 같이 저는 그럼 그때 내가 뭘 했어야 됐을까라는 생각을 잠시 하게 됐는데 제가 다시 그때로 가도 뭔가 바꿀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세민님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은 멈춰라고 누가 말하면 같이 멈춰라고 했을 거예요. 그건 했을 거야. 근데 먼저 멈춰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는 없었던 거죠. 이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좋은 마음을 갖고 있는데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트리거가 될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걸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더라고. 멈춰가 그런 거였더라고. 아까 말씀하신 또래 상담가 생각나네요. 네. 차라리 약간 그런 역할이면은 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비밀리에 나는 비밀로 하고 그러니까 싶은데 비밀리에 자꾸 선생님들이 얘 또래 상담사니까 와서 상담 받아라 라고 말씀하셔서 난 되게 싫었지만 집에 가고 싶었지만 근데 뭐월 모시에 어디서 만나다가 투서가 날아오고 이게 나중에 알아보니까 네. 그 녹음하고 나서 알아봤거든요. 네. 학교마다 시스템이 달랐대요. 오. 저희 때만 그런 건지 아니면 뭐였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 다른 학교에서 저랑 친구인데 다른 네. 학교에서 또래 상담사 했던 애가 있거든요. 네. 이 시범학교에 걸려가지고 같이 이제 고통받았던 애가 있는데 걔는 시스템이 달랐대. 이게 실험이어서 처음 시범 타겟이어서 바뀌었던 건지 모르겠는데 네. 달랐다고 하더라고요. 아예 공개적으로 받는 것도 있었대요. 또래 상담사 만나는 날을 정해놓고 만나는 것도 있었대요. 제가 알기로는 학교에 아예 상담사가 배치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저는 또래 상담가가 중고등학교에 있는 거는 저는 거의 이게 세대 차인가? 세빈님이 살았던 시기보다 제가 살았던 한국이 더 가난한 겁니다. 아 전문 인력을 배치하냐 학생들한테 임시로 땜빵 시키냐의 차이. 그때를 시간을 벌기 위한 거였을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저는 들어보니까 전문 상담가도 물론 좋겠지만 진짜 약간 눈높이를 맞아요. 맞출 수 있는 또 진짜 또래 상담가 같이 듣고 욕해줄 수 있는 친구 한 명 있는 게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니까요. 그쵸.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아예 그냥 고해성사 하는 방처럼 근데 나도 얘를 모르고 얘도 나를 몰라. 근데 그 또래 상담가가 이게 잘못하면은 거기에말로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입을 무거운 친구로 잘 지정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들긴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런 류의 고민들을 들게 하는 네. 작품이었고 외전에 대한 얘기를 사실 저는 더 하고 싶었는데 이걸 더 하면 지금 연재 중이잖아요. 저희가 녹음하고 있는 중에는 중간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끝났으면 안 돼. 약간 이렇게 이런 그 작중에서 벌어진 행위들이 사람을 망가뜨리고 그 망가진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게 외전입니다. 외전에라도 희망을 주지.
근데 아직 연재 중이니까 아 그쵸. 우리 다정이 나 너무 무서워요. 뭘 보게 될지 내가. 그래서 아무튼 네. 그거 외전은 직접 같이 한번 보시고 이야기 나누자고요. 댓글 네. 오셔서 유튜브 댓글 오셔서 댓글 남겨주시면 같이 댓글로 이야기 나누면 좋겠습니다. 네. 아마 이게 올라갈 때쯤이면 조금 더 연재가 진행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더 이야기해 주시면 저희도 즐겁게 이야기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네. 아예 그냥 거기 유료 댓글창에 댓글창에 자리 잡자. 그러니까 지금 들어가 보니까 약간 댓글 별 게 없던데요? 네. 여기가 내가 지금 첫 발인가? 약간 눈 내리고 하얗게 눈 내리고 아무도 발자국 찍히지 않은 약간 그런 느낌이야. 저쪽에 찍히고 있어. 아니 그거 봤어요? 외전 1화 댓글 보면은 네. 검둥 작가님 중에 한 분이 봤어요. 작가님 한 분이 1등. 네, 내가 1등 봤어요. 그래서 지금 최신 유료분의 1등은 접니다. 내가 먼저 남길 걸. 그 이후 내가 봤을 때는 5화에 댓글 없었는데. 접니다. 아 그래서 2등이 생겼네요. 여러분도 오셔서 같이 점령합시다 여기. 네. 그래서 그렇게 오늘 리뷰 마감을 해봤고요. 다음 리뷰로 저희는 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다른 작품 리뷰로 만나도록 해요. 다음에 만나요. 안녕. 안녕.